여자 기계체조의 여서정이 도마 종목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은메달리스트인 아버지 여홍철에 이어 그녀가 나란히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코로나 환자가 26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방역 강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강릉에서는 몰래 수영장 파티를 열었던 호텔이 적발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이낙연 후보는 수도권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입당 후 첫 일정으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수박 한 통 가격이 3만 원에 육박하는 등 폭염과 거리두기 여파로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4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확인된 대전 태권도장 확진자가 250명에 육박했고 수도권에서도 병원과 체육시설 등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태권도장. 지난달 12일 원생 2명이 첫 확진된 후 24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된 것도 확산세가 거센 이유로 분석됩니다. 4단계 격상 닷새째를 맞은 대전에선 대덕구 복지관과 충북 청소년 캠프 관련 확진자가 7명 추가돼 3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한 주 일평균 환자는 수도권에선 소폭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47명 늘었습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4이나 수도권은 1에 약간 못 미치고 비수도권은 모두 1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백신 접종이 잠시 주춤한 사이 접종 완료 후 감염되는 돌파 감염 환자 4명 중 1명꼴로 델타 변이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이 확산으로 방역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수도권 4단계 플러스 알파 연장에 더해 방역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선 서울시가 3차 유행 당시 시행한 대중교통 운행 감축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단축 등이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확산 상황을 보고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상황을 보니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당국이 이들의 격리 면제 때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신 종류에 따른 돌파 감염 관리가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외 공관에서 발급되는 국내 입국자용 격리 면제 서류입니다. 출발지와 접종 완료 여부, 방문 목적 등은 기재되어 있지만 접종한 백신 종류는 없습니다. 빨리빨리 검토해서 결과를 올리게 최소 정보만 입력하고 발급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백신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격리 면제자가 확진된 뒤에야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사후 확인을 하는 건데 대사관에 일일이 물어보는 시기라 신속한 확인도 어렵습니다. 대사관이니까 어떤 때는 휴일도 있고 아니면 또 퇴근도 하고 시차가 안 맞아서. 이러는 사이 해외 접종 입국자가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여간 27명이 나왔는데 절반이 넘는 15명은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 접종자들입니다. 해외 접종자들이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노팜, 시노백뿐만 아니고 다른 백신들도 다 접종이 완료했는데 그중에 몇 %에서 돌파 감염이 생기고 추가 감염이 되는지를 확인을 계속 해내야. 현재까지 해외 접종 후 격리 면제 혜택을 받고 입국한 사람은 2만 4천여 명. 중국산 백신을 주로 맞는 UAE에선 1,700여 명, 중국에선 1,100여 명이 입국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1000명대 확진자가 벌써 26일째 이어지고 있죠. 이 불볕더위 아래 쏟아지는 환자와 진단검사로 의료 현장은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의료 공백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 맞췄습니다.
열돔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이어지던 7월. 임시 선별진료소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검사 인원 685만 명. 하루 평균 2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한 달 가까이 1000대 환자가 이어지는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의료진의 초과 근무는 일상이 된 지 오래. 쉬는 사람들이 도중에 이제 출동하는 경우 간혹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좀 업무 부담이 많이 들고 있어요. 지난달 관악구에선 40대 공무원이 탈진 증세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휘청휘청할 때 많거든요. 막 물을 마시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일소는 거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소를 사직한 간호사는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해 1.5배 많습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벌써 200명이 그만두어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를 돌보는 일선 의료 현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기 남양주의 한 병원에선 7월 한 달간 15명이 사직해 의료 공백마저 우려됩니다. 좀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한데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정부는 콜드체인이 필요한 백신 공급까지 일선 병원에 떠맡겨 방역 현장의 번아웃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탁의료기관으로 배송하는 게 직접 배송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이번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델타 변이로 4차 유행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와 중증 환자 병실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벌써 1000명 나온 지가 24일이 지났습니다. 점차 그 병실은 좀 줄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위중증 환자도 최근 열흘새 1.5배나 늘어 급기야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병상까지 재가동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더 많이 배정되니까 환자 수는 지금 현재 거의 다 풀로 다 하고 있고요. 총리가 직접 의료진의 번아웃을 우려하고 나섰지만 사실상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 코로나 최전방에서 1년 반을 버텨낸 보건의료인들은 오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연일 뜨겁게 내리쬐던 햇볕이 오늘은 비구름에 잠시 가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요. 하지만 더위를 씻겨주진 못했고 오히려 공기를 습하게 만들어 답답했습니다. 이런 무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된다고 합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앞 산책로를 걷는 연인들. 우산으로 비를 피하고 휴대용 선풍기로 얼굴에 맺힌 땀을 식힙니다. 오락가락 소나기가 내렸지만 더위를 식힐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비가 와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더 덥고 습해서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서울 6.4mm, 인천 4.9mm 등 방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덥고 그러다 보니까 축축해서 더 그런데 더위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불쾌지수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좀 걱정돼요. 뭐 요즘 워낙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조금 민감한 시기에.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청주 32도, 대구는 33도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고 폭염과 열대야도 주말까지 지속되는 등 고온다습한 무더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는 한여름 대표 간식 수박마저 선뜻 사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에 2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다 거리 두기로 집콕이 많아지면서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박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보지만 선뜻 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더 오를 것 같으면 글쎄 그때는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수박 평균 가격은 2만 3천 원대로 한 달 만에 5천 원 이상 올랐습니다. 새벽 배송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는 3만 원이 훌쩍 넘는 수박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농가가 준 상태에서 비가 안 오고 고온 현상이 일어나니까.
상추, 열무, 오이 등 채소류의 가격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밥 수요가 늘어난 데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료품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있던 물가 상승은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긴급 물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기상이변과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릉에서 몰래 수영장 파티를 연 호텔이 적발됐습니다. 파티 소식을 미리 입수한 강릉시가 호텔로부터 취소를 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받아냈지만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급하게 가운을 두르고 짐을 챙깁니다. 야, 여기 마스크 다 찍어. 탁자 위엔 술병과 얼음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강릉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수영장 파티에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급하게 음악은 껐지만 현장은 전혀 치우지 못했습니다. 앞서 호텔 측은 파티를 열지 않겠다고 2차례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청 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해보니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릉시는 호텔에 열흘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런 운영. 강릉시는 파티에 참석한 참석자 수십 명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내정된 김현아 전 의원이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4채를 보유하고 있어 자격 논란이 불거졌었죠. 2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국민께 죄송하다며 물러났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부산의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시절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했던 김 후보자에게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후보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의 복합 건물을 소유하신 후보님, 서민이란 누구입니까? 김 후보자는 서울 아파트와 부산의 9평 원룸 아파트는 16년째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3평 상가는 노모가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고 부산 오피스텔은 남편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 연배상 저 때는 지금보다는 내 집 마련이 쉬웠고 또 주택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고. 김 후보자가 뒤늦게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 등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김 후보자는 오늘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 코로나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소 20명의 한인이 숨졌고 베트남과 미얀마, 태국 등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하루 확진자 4만 명대를 기록 중인 인도네시아. 코로나19로 연일 1,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한인도 344명이 확진되면서 교민사회는 비상입니다. 병실도 없지만 의료 수준이 상당히 이제 좀 열악하거든요. 시애들이 치료받는 그런 데서 치료를 받다 보시니까는 중증 환자 교민들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84명은 에어 앰뷸런스로 긴급 귀국했지만 20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해 귀국을 원하는 이들이 많지만 지난 6월 중하순부터 7월 달에 워낙 이제 여기 현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국으로 좀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용이 문제입니다. 에어 앰뷸런스는 1억 2,500만 원, 전세기 탑승엔 2천여만 원이 듭니다.
하루 확진자가 8,000명을 넘는 베트남에서도 교민 대부분이 귀국을 희망합니다. 지난달 호찌민에서만 한인 2명이 숨졌는데 현지 당국은 치료 중 사망한 50대 남성을 통보도 없이 화장 처리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방목 가서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상태고. 군부 쿠데타로 혼란스러운 미얀마에선 2달 새 확진자가 100배 폭증했습니다. In the next 2 weeks, half of the population of Myanmar could be infected with COVID. 교민들은 산소통 하나 구하기 어렵다며 살려달란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가문의 남성이 자신의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오랜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건데요. 희생된 여성은 전 주한 파키스탄 대사의 딸이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켜며 애도를 표합니다. 올해 27살의 누르 무카담은 지난달 머리가 잘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I had to lock my doors outside for the first time. 경찰은 무카담의 소꿉친구인 유명 사업가 가문 출신의 자히르 자페르를 용의자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페르는 무카담을 집으로 불러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녀를 이틀간 감금했고 무카담의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고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무카담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자 안으로 잡아 끌어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라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If we don't do anything, then even the little change that we are able to make by coming out, even that will not happen. 희생된 무카담은 주한 대사를 역임했던 외교관 샤우카트 알리 무카담의 딸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상류층 여성이 이번처럼 끔찍한 범죄에 희생된 건 극히 드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주말 호남과 수도권을 찾아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연일 거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내부 SNS에선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의원들끼리 설전이 벌어지면서 세력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북을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 세력의 본산도 역시 전라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가 없다면 민주당은 존재하기 어려운.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정세균 후보에 대해선 실력 있는 분들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른바 백제 발언 논란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캠프 측에선 이낙연 후보를 향해 소 잡는 칼을 쓰던 당대표 시절 서울 부산시장 소를 뺏긴 무능한 당대표라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업무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분식 회계에 못지않은 저는 분식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다 보면 분식 후보라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SNS 대화방에선 이재명 후보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친문 신동근 의원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자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반박하는 글을 올렸고 한 의원이 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페이스북에나 올릴 글을 왜 단체 채팅방에 올리냐고 항의하며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신 의원은 오만하다고 했고 이재명 캠프 측 의원은 특정 캠프에 가기 위한 행보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당 이후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입당 직후 김종인 전 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을 연이어 만난 윤 후보는 청년 세미나에 참석해 중도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대여 공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입당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청년들과의 만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설계하고 만드신 제도가 발표가 되면은 아마 기성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반향을. 김종인 전 위원장에 이어 금태섭 전 의원까지 만난 윤 후보는 정권 교체에 의기투합했다며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입당 이틀 전인 지난 28일엔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이준석 대표와 비밀리에 회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윤 후보 부부와 이 대표 등 4명이 식사를 겸해 만났다며 이날까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회동 직후 출처 불분명의 2일 입당설이 불거지자 양측이 서로 유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고 격노한 윤 후보의 기습 입당에 이 대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출마 선언을 앞둔 최재형 후보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소상공인들과 만나 정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매표 행위다. 원희룡 후보는 제주지사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정권 교체만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국민 통합을.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를 겨냥해 신비주의 베일이 벗겨지면 지지율이 출렁거릴 것이라고 견제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놓고 주말 내내 신경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휴가 일정 전인 다음 주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하자 국민의당이 휴가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반발했고 여기에 또 이 대표가 되받아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경준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27일 4차례 회의 끝에 합당 협상이 결렬되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휴가 기간 전인 다음 주로 합당 시한을 못 받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휴가가 그렇게 중요한 일정이냐며 제안을 일축하자 이 대표는 청개구리 심보, 휴가 안 가면 합당하느냐며 만나자는 제안부터 받으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의 요구한 대부분을 수용했지만 당명 변경과 야권 단일 후보 플랫폼 구축엔 이견이 있었습니다. 선거 후에 윤석열 총장을 포함하는 더 큰 2번으로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의 잇따른 입당에 야권 플랫폼 구축은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침묵이 길어진 안 대표가 합당 대신 통합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합당인지 통합인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 국민의당은 합당이 정권 교체의 첫걸음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화합이 아닌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권력의 언론징벌법 활용법으로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서 기자가 권력 집단이 이 법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뜻에서 물음표를 저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30조 2항에 들어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이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 조작 보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그 말만 놓고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권력이 이 악의적인 보도라는 딱지를 붙여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4월 14일 TV조선이 했던 드루킹 관련 단독 보도를 먼저 보시죠. 저희는 오늘 이 핵심 인사가 누군지 공개합니다. 경찰은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보도 이후 현역 의원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는 TV조선 기자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이후 후속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도 고소를 했고요. 당시 김 전 지사는 법적 대응을 방침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다. 네.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었겠네요. 예, 뭐 그렇죠. 하지만 법원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 공모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17년에 TV조선이 최순실 씨 관련 보도를 했을 때도 이 관련자 중 한 명이 저희 기자를 형사 고소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된 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 권력을 상대로 한 보도에는 이제 소송이 많이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론중재법이 생기면은 더 심해질 거다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특히 권력 비리 보도는 취재의 한계 때문에 이 세부 사실관계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서 마치 전체 보도 방향이 잘못된 것처럼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소송에 휘말리면 언론사와 기자는 당연히 취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계 전체가 그러니까 소위 지금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전체가 다 언론의 재갈 물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숫자를 보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는 하겠지만 안 되면 이달 안에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미 임대차 3법 또 공수처법 등에서도 보셨지만 여당이 뭐 말씀하신 대로 마음만 먹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위헌 소송 등 이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권력의 언론징벌법 활용법의 느낌표는 부패와 언론 자유는 반비례로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2012년 야당 시절 민주당 의원들이 이 언론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며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 제안 설명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또 이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 자유를 강조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비판에 대해서 감시에 대해서 재갈을 물려는 그런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권하게 된다면 그런 점들을 확실히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뭐 그 사이에 언론이 바뀐 건지 권력을 잡은 분들의 마음이 바뀐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최재성, 송영길 라커룸에서 나와라로 하겠습니다.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별칭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커룸에서 나와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뭐 최 전 수석이 지난달 6일에 이어서 또다시 송 대표를 직격하고 나선 건데요. 이 대선 관리의 제일 기준은 공정한 경쟁인데 이 송영길 대표가 연이어 대선 리스크를 노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도부는 심판인데 이 심판이 구단에 속해 있다면서 당장 선수 라커에서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선 관리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이 송영길이 통한다는 이른바 이심, 송심 논란을 지적한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예, 뭐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대선 정책 중 하나로 이 생활 기본소득 보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결국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동안 경선 연기 문제, 또 TV 토론 취소 등 이 각종 현안에서 송 대표가 이 지사 편을 들어줬다는 게 친문 진영 일각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송 대표가 같은 비주류 출신인 이 지사를 의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예, 뭐 들어봤는데요. 송 대표 측은 이 최 전 수석이 사실관계와 달리 의도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대단히 불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최 전 수석이 오히려 특정 후보를 위해서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특정 대선 후보로부터 도움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SNS에 이 생활기본소득은 이낙연 대표 시절이었죠. 이 홍익표 원장 때부터 논의됐던 정책이라면서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 전 원장이 다시 핵심 공약 테마로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 노 원장은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이 비주류 출신이고 홍 전 원장은 반면에 친문으로 꼽히죠. 민주당은 친문 비문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이번 논란을 보면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최재성, 송영길 라크룸에서 나와라의 느낌표는 네거티브 본편에 이어 외전까지로 하겠습니다. 이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만으로도 벅찬데 경선 관리 네거티브 공방까지 봐야 하는 건지 이 혀를 차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올림픽 역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한 양궁의 안산과 10대 패기를 보여준 김재덕 등 양궁 대표팀이 조금 전 금이 환영했습니다.
네, 신기록을 쏟아낸 수영의 황선우와 어제 극적으로 메달을 획득한 여자 펜싱 팀도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지선호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나와 있습니다. 네, 황선우 선수의 귀국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입국장을 들어선 황선우 선수 많은 팬들과 취재진을 보고 살짝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선우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따지는 못했죠. 하지만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신기록,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펼쳤습니다. 네, 또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기에 나서 뒤지지 않는 기록을 작성한 점도 고무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뒤처지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연예인에서 뛰게 된 거에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최고의 선수와 나란히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만족합니다. 네, 한여름밤의 드라마를 연출하며 동메달을 거머쥔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도 금이 환영했습니다. 맏언니 김지연은 마지막 올림픽이었는데 단체전에 메달을 딸 수 있어서 기뻤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양궁 대표팀은 특히 눈길을 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3관왕을 차지한 안산 선수와 2관왕을 거머쥔 김재덕 선수, 그리고 남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휩쓴 나머지 선수들까지 모두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각각 20살과 17살인 안산과 김재덕 선수 모두 시합 때와는 달리 모자를 벗고 웃는 모습이 영락없는 학생들 같아 보였습니다. 맏형 오진혁, 개인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김우진과 여자 단체전 9연패를 달성한 강채영, 장민희 등도 마중 나온 동료, 협회 관계자, 팬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단체전을 우승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즐기면서 한 시합이어서 후회 없는 올림픽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저희가 노력한 만큼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욕심 없이 자신 있게 시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효자 종목 양궁은 현재까지 딴 5개의 금메달 중 4개를 책임졌습니다. 양궁 대표팀은 여자 단체 10연패 등 다음 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 양궁의 신화를 새로 써나간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특보 수준으로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은 오늘 밤까지, 중부와 경북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이 집중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 낮부터 밤까지는 강원도와 남부 지역에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총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양이 많지 않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최고 8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30도, 부산은 31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체감 온도는 더 높기 때문에 폭염특보는 유지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소나기를 비롯한 비 소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날은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자 단체전 9회 연속, 남자 단체전 2회 연속, 신설 혼성 경기 첫 우승, 한국 역사상 하계올림픽 첫 3관왕 탄생. 계속 터져나오는 한국 양궁의 새 역사에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국민들은 단지 경기 결과가 아니라 이런 위협이 나온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뽑는 대표 선발전.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고든 화살에 학연이나 지연, 과거 성적, 협회의 입김 따위는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좌절의 2030 세대에게는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줬습니다. 말로만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한국 양궁은 진짜 공정을 보여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